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가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타이트한 그런 발제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또 이제 철학 이외에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토론 때는 좀 그것을 그런 여러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먼저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동시에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저희들은 상대주의냐 다원주의냐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이제 이거 실제론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의를 전개하신 것 같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한국적 맥락의 이론 정리이라는 학문론적 관점에서 이 개념들을 좀 적용하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문화상대주의와 문화다원주의의 구별 문제입니다. 이 문화상대주의가 문화보편주의와 달리 문화들 간에 우열을 가질 수 없고 오직 당해 문화의 시각에서 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죠. 그런데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론화된 보편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문화상대주의나 문화다원주의가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저 나름대로 네 가지 크게 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문화다원주의는 각 문화의 고유성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실 판단만 합니다. 문화상대주의는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문화들 간에 고유한 그 문화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준다는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문화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들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을 닫고 있죠. 폐쇄적인 관점인데 비해서 문화다원주의는 이 다원주의의 기본적 속성이 소위 연결성이기 때문에 문화다원주의 자체는 다양한 문화들 간에 물론 자기 정체성은 잃지 않지만 상호 교류하고 공존하고 상호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개방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다원주의는 한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 소위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일드한 보편주의적 성격도 문화다원주의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보편성으로서의 어떤 통약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다원주의는. 그러나 문화상대주의는 그런 공통적 분모, 통약성을 소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통약성이 약하나마 인정하는 것이 문화다원주의라면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화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서구 보편주의가 상당히 문화제국주의와 관련해서 지배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문화다원주의는 상호 공존의 원리고 또 문화상대주의는 개별 독존의 원리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볼 때 문화상대주의는 각 문화의 고유한 규범 체계에 동일한 타당성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반복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폐쇄적 문화 인식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닫힌 문명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다원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와 상호작용 이것이 문화다원주의라는 개념의 속성이니까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개방적 문화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열린 문명관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문화보다는 더 큰 개념인 문명관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상대주의는 닫힌 문명관이고
문화다원주의는 열린 문명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그림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어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 다원주의를 여기 정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만 저는 그걸 조금 저 나름대로 일상적 언어로 이론적 다원주의를 정의하자면 그 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처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출발점으로 하는 보편적 이론이 경쟁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 다원주의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이러한 이론적 다원주의의 논거를 결국 실제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비판적 실제론자 중에 바스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그 사회 현실의 존재를 세 층으로 나누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회 현실을 가지고 연구한다 그럴 때 제일 위층에 이 표피층에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다 이 경험층이죠.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층이 관찰과 관계없이 그러한 경험적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 이걸 이제 바스카는 사실층이라고 합니다. Domain of the actual 사실층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이 사실층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일부밖에 못 관찰합니다. 우리 관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도구적인 한계도 있고 또 통찰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층을 일부만 우리가 겨우 경험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기층, 그 심층에는 그 사건을 일으킨 실제로서의 인과구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게 제일 밑바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일 밑바탕에 있는 실제층, 이것은 소위 비트겐슈타인의 그 생활 양식의 개념에서 나오는 용어로 보면은 자연종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맥락 초월적인 거죠. 실제층은. 그 다음에 뭐 경험층, 우리가 보통 관찰을 통해서 연구하는 경험층은 사회종으로서의 인간, 이건 맥락 특화적인 성격을 가진 층이죠.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화적인 역사적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경험적 관찰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 인간의 행동들이 사회적 행동이 다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당연히 자연종으로서 인간의 속성이 내재해 있는 실제층은 상당히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 다 같다고 보면은 보편성을 갖는 층이죠. 그리고 사회종으로서 인간, 맥락 특화적인 성향의 경험층은 특수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 이러한 인식의 방법을 이론적 다원주의의 담론적 실제론이라고 또는 실제 구조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사회 현실을 이해할 때 지금 그림 위에서 나온 이 그림 자체는 바스카의 주장을 제가 그냥 모형도로 그리고 거기다가 비트겐슈타인의 사회종으로서 인간, 자연종으로서 인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학문의 기본적 양대축인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여기 또 연결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결국 이 담론적 실제 구조에서 이 보편성이 과연 뭐냐, 보편성의 개념과 또 그 보편성을 떠받치고 있는 보편주의의 실체가 뭔지 이것이
논의되지 않고는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보편성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소위 context determined 되는 그 맥락 결정적인 그런 의미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의 어떤 변증법적인 지향을 통해서 나온 것이 다원보편주의인데, 다원보편주의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축의 보편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데피니션을 내리기는 다양한 그 맨 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맨 아래쪽에 다양한 보편성의 중추 이론들이 공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 사회의 보편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보는 관점을 다원 보편주의라고 말하는데, 다원 보편주의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림 2에 거기 나와 있듯이 보편적 보편주의의 보편과 문화다원주의의 다원이 융합해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의 그 현대 한국 철학에서 그 철학의 보편성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시고 또 그 보편성을 뒷받침하는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철학자로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때, 문화 다원주의라고 할 때 그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무엇을 수식하는 거냐? 근데 이제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문화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을 수식하는 것일 텐데, 그때 그 문화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철학자니까 그 문화는 그 문화는 그 문화들마다 문화 A, 문화 B, 문화 C가 있을 텐데 각 문화들을 문화 I라고 하죠. A, B, C, D가 통틀어서 문화 I마다 그 문화 공동체가 수용하는 명제들의 집합, 뭐 어른을 잘 공경해라, 뭐 부부주별이다, 뭐 이런 명제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어떤 공동체는 수용하고 어떤 공동체는 수용하지 않을 텐데 그 공동체가 수용하는 명제들의 총집합이 결국 그 문화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가치 체계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하는 명제들의 집합이 그 공동체가 수용을 할 때 하늘에서 그 명제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성한 그 명제들이 그 통해서 나타내는 그 가치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때 그것이 잘 수용하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지 않는가는 외부로부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도 제가 이제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다원주의의 그 다원성, 상대주의의 상대성 관계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열린 체계적 속성과 닫힌 체계적 속성을 각기 가지고 있다라는 관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데이비슨을 평가를 할 때 데이비슨이 다원주의는 오케이지만 상대주의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서 지금 발표에 적었지만, 데이비슨이 상대주의는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고, 다원주의는 언어적으로, 인식론적으로 하니까 이제 오케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데이비슨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대주의의 그 편협성 또는 폐쇄성이 들어가고, 다원주의는 개방성이 들어간다는 선생님 관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 도표 그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3층 구조, 그 파스칼 3층 구조, 그래서 이제 그 관점 동의하는데, 그 실제층은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다원 보편주의라는 그 말씀은 결국 이제 사회과학에서 또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과학에서 또는 일상 언어에서 결국 다원적 보편주의일 것이 아닌가. 단 한 가지 관찰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필연성과 보편성이 동연적이었어요. 보편적이면 필연적이고 필연적이면 보편적이었어요. 칸트 유명한 필연 종합적 선언 판단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서 보여줬던.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에 우리 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연성은 어떤 명제가 참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참이거나 거짓인 성질이고, 필연성은 한 명제가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참인 성질, 그것이 필연성이고, 보편성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원성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보편성은 많은 체계에서 수용하는 명제. 그 어떤 문장이 몇 프로의 100개의 체계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몇 프로 이상의 체계에서 받아들이면 보편적이다 라는 것이지, 보편적이라고 해서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나 제약이 있으면은 필연성과 관계해서 좀 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그 지금 오늘 상당히 그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정교한 이런 내용을 좀 봐서 아직 제대로 그 논문을 제가 수용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해주신 말도 같이 겸해서 이 다원주의하고 뭐 다원성하고 이 보편 그러니까 상대성 그 하고의 차이, 그걸 이제 어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 그게 지금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의 그 어떤 그 느낌이 본질적으로 이건 서로 하나로 갈 수 없는 이런 그 어떤 그런 성격.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본질적으로 융합될 수 없이 각각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라면 다원성은 뭐 그렇든 아니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다르고 그리고 또 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뭐 상대주의를 과연 받아들여야 할 거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아시지만은 이
토마스 쿤의 이제 그 이론이 나오면서 파라다임 얘기를 하면서 파라다임은 서로 흉흉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상대성적인, 상대주의적인 이런 그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줬죠. 과학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통시적으로 보면은 꼭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때 시절에서는 아직 구별이 안 가려졌지만 좀 더 시간을 지나서 이것이 더 성숙하고 보면 어느 한쪽은 어느 한쪽보다 열등한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과학 이론에서도 결국 다음 세대가 어느 패러다임을 택하느냐 이렇게 주는 얘기했는데 단지 택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론 자체의 본질적으로 그 우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이제 완전하다 하는 얘기는 그건 훨씬 더 먼 미래에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본질적으로 서로 융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이래서 저는 그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사실 현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어느 하나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거다 하는 것은 일단 좀 유보할 필요가 있고 다원성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원성은 어차피 우리가 완벽한 어떤 분명한 이제 뭐 진리라고 할지 보편타당한 보편성을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달리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항상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이렇게 각 지역에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다양하다고 보더라도 이제 합쳐지고 나면은 점점 이 어떤 하나로 수렴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다원성이라 해도 통시적으로 보면은 또 보편적으로 이게 수렴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규 교수님이 주장하는 다원 보편주의라는 것은 이제 통시적으로 보면 한 과정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되는데 김영규 교수님은 그것이 통시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다원적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원 보편성의 축이 여러 개 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시적으로 봐도 수렴되는 건 아니다. 예, 바로 그 중에 융합하기도 하고 또 서로 부딪히다 보면 자기 성격이 또 탈락해지고 공고가 되기도 하고 한쪽이 흡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상호작용이 소위 칼처 문화 접변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그 통시적으로 보더라도 다원성은 계속된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약간 그럼 조금 이제 다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인식론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주로 과학인식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인식론을 문화인식론, 종교인식론, 도덕인식론, 다양인식론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인식론의 의미는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과학인식론에서는 참에 대응하는 세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니 월드가 아니라 원 월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장 선생님의 말씀은 좀 맞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종교나 도덕이나 문화에서는 매니 월드예요. 원 월드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 월드에 대한 매니의 어떤 시오리가 나오는데 전혀 모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인식론하고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론은 좀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장생님 그 말씀으로 이제 진화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셨습니다만 하나로 통합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적어도 과학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론을 이렇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현상들, 문화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종교 같은 거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지지자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매니월드하고 온월드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어떤가. 자연세계는 온월드죠. 이건 폭발적으로 근데 그것도 결국 인간이 하거든요. 과학도. 그러니까 인간의 지지자가 없으면 그것도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찬가지인데 이제 온월드라고 하는 건 있는 아니 그걸 크게 전제하는 거죠. 전제하는 건데 근데 그리 가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 이론하고 달리 자유주의라든지 이념 같은 거는 한동안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지를 막 하는 게 온전히 지지를 했고 그러다가 그것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종교도 그런 거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대응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는데 예.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고 서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건 뭔가 그래도 합리적이니까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간과 시간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매니월드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좀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사회상을 보고 보기에 일단 우리가 같은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니 척으로 나누면은 아까도 이게 뭐 더 리얼, 또 액츄얼, 또 엠피리컬 이게 나눌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계는 생활 세계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한 생활 세계 속 하나의 생활 세계인데 기독교의 월드, 불교의 월드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는 그걸 종교현 그래 무슨 말인가하면 하나 속에서 보는 거지. 종교현 우리가 종교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표현을 펴기 때문에 종교색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교는 존재론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뿐이지 종교 현상에 대응하는 실제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주관주의로 볼지 또 객관주의적인 태도를 취할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옛날 그 다신교 중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런 경합되면서 쭉 이렇게 이제 뭐 8대 고등 종교로 이렇게 수렴된다든지 또 어떤 종교도 다 나름대로의 메타피직을 주장하니까 그 메타피직은 결국 하나 더 리얼, 더 실제가 뭐냐 그런 대로 결국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이것 실제론에 있어서 이 실제 개념이 그 실정과학적인 실제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실제라고 했을 때 이게 아까 박정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적자의 의미로서 또 어떤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실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생활 세계적 맥락적인 의미에서 도구로서의 어떤 실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인간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또 실제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라는 여기 사용하는 실제의 그 가능 조건, 실제의 근원적인 현상 그것을 분명히 전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를 되게 좀 무시해버리고 그건 자명한 것으로 그냥 둔다면 철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근원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고 그 언어의 실제가 언어에 의존적이지만 메타 언어적인 또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어떤 인식의 그물에 다 그 당기지 않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봐서만 알 수 있는 영성이 말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좀 차원들까지도 이 실제가 가능하게 한 하나의 그 지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많이 여기서 이제 물론 인식론적 틀 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개념이 어떤 위치를 여기 실제 여러 개념 중에서 어떻게 그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실제를 도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논문에서도 그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것의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책의 밖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역설이 있다. 책의 밖에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럴 때 실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전제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좀 양심선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선명해지지 않느냐. 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음의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개념적 체계 또는 인과 개념의 연쇄, 유형적 연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물적이고 개항적인 인과 연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개별화된 물 자체, 칸트에서는 물 자체 갈 수 없잖아요. 뭐가 뭔지 그냥 물 자체가 거기 있을 뿐이니까 개별화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은 무엇이죠? 라고 그럴 때 그것은 개별화된 물 자체에 대한 그 화자의 관심의 초점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들이 달라도, 아무리 패러다임이 달라도, 다른 언어 게임을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지? 라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그것 말씀하시는데, 과학도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책에서든지 또 어떤 문화에서든지 문화 이론에서든지 이것은 무엇이죠? 라고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관심의 초점. 그래서 이제 물론 손원호 선생은 그 관심의 초점들이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제 물음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험과학이 그것이 동일한지 아닌지는 경험과학의 탐구로 의구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한 논의, 다양성이 보편화되느냐, 보편성이 다양화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를 보면 한편으로는 다양성이 보편화되는 게 세계화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이 다양화되는 게 다문화사회거든요. 근데 이걸 대립적으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첩성이에요. 양자이론에서 얘기하는 중첩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자꾸 갈라서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자체는 두 개가 그러니까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우리의 인식 패러다임이 이거를 중첩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지 않냐. 그건 결국은 그러니까 관측이 실제를 만든다고 저는 양자이론 쪽이 이걸 한번 도입해보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기봉 선생님 말씀에 그 대립이 아니라 중첩성이다 라는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성과 보편성을 흔히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해왔죠. 그동안의 지성사의 흔적이나 그 영향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이 두 단어로 인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왔다 대화의 형식이니까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것도 대화의 한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체계의 중심이다. 우리 인간이 그 체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응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논의를 하면서 상대주의는 진영론이지만
다원주의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에서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 뭐냐?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은 과학이론은 서로 그 모든 이론들이 정확적으로 다 연결되면 돼요. 그럼 완벽하게 정확적으로 연결된 모든 것이 있으면 끝이냐? 안 돼요. 현실하고 연결되는 한 포인트가 꼭 지켜야 돼요. 최소한 한 포인트가 이것이 이 현실에 관계가 된다. 이게 이제 과학 이론이 약할 때는 여러 포인트가 찍히죠. 그래서 그 사실에 맞게 또 있고 한데 아주 이상적으로 되면 완전히 제로 포인트가 아니고 미니멈 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역시 현실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그 상대주의를 데이비슨이 비판할 때 스킴과 컨텐트, 체계와 내용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 구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칸트 이후에 우리가 받아왔었던, 수용해왔었던 체계와 내용의 그 구분, 이분법은 아니지. 그것이 서로 상호 밀접하게 영향이 물려있죠. 그것을 데이비슨이 한 칼로 잡아 버리고,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설명들은 제가 비판했지만 안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문제학에서는 서울 해석을 해서 그 칸트적 통찰을 살려가지고 서울 해석이 나와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논문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그 데이비슨을 제가 비판하는 제 3도그마, 소위 3도그마를 해서 미국 친구들 처음에는 많이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요새는 뭐 별로예요.